부산이요.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대화가 시작된 곳이죠. 감수성이 풍부한 도시? 해안선과 그 뒤에 건물들. 대륙의 끝이자 대륙의 시작. 정말 엄청난 국토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제의 근간 또 맥을 이어준 도시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던 초기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무역의 최전선에 있었던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처절한 시절이죠. 침탈의 교두보, 한반도를 넘어서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창기지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전쟁이었죠. 역사상 최악의 피난을 하는데 부산으로 가지요. 1970년대는 정치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암흑과도 같은 시대였죠.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부산인들의 뜨거움과 열정은 뭔가 새로운 동력을 가져야 된다. 소프트 파워를 가져야겠다. 흥겹게, 정겹게, 그런데도 크게.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산업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부산이 유일하지 않을까? 부산은 어떤 도시일까요? 굉장히 파란 하늘 그리고 파란 바다, 아주 그냥 쨍한 하늘과 쨍한 바다, 그 옆에 하얗게 수직으로 높이 올라간 주상복합 건물들, 굉장히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야경을 갖춘 해안 도시. 대한민국에서 부산이 어떤 이미지를 가진 도시인가?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수성이 풍부한 도시? 저는 부산을 다양한 강연과 세미나 때문에 1년에 많게는 30번 가까이 가는 해도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뜻하지 않게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더 개방적이시고 배타적이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부산은 대륙의 끝이자 대륙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산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의 시작이고 동쪽의 끝이 부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부산이요. 부산하면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게는 고향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경제의 근간 또 맥을 이어준 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항을 통해서 많은 구호물자들이 들어오고 모든 경제 정책을 하는 부서도 그쪽으로 이사를 갔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 경제의 구명줄 같은 역할을 부산이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산이 모든 역사에서 그렇게 가장 대표적인 항구는 아니었죠. 분명히 변방의 항구 도시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부산이 근대 도시로 시작을 하고 항구 도시로서 시작을 한 거는 개항을 했기 때문이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조선이 부산을 개항을 합니다. 이때가 부산이 시작을 하고 부산이 형성된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하면서 가장 먼저 부산항이 개항이 되고요. 원산항과 인천이죠. 제물포항이 개항이 되는데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개항을 했던 도시가 인천하고 부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는 산동반도를 떠나가지고 이제 인천으로 들어오거나 평택으로 들어오는 쪽이 있었던 거고, 일본인들한테는 부산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단거리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부산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같은 개항을 했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부산은 좀 다른 의미를 가졌고요. 부산은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관문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문이라는 게 참 이상한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과 사람이 몰리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뺏기는 침탈의 교두보가 되기도 하는 곳이죠. 이제 강화도 조약 내에는요, 제4관에 개항한 곳의 대지를 임차하고 가옥을 짓는 일들에 조선 정부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라서 초량회관이라는 자리를 일본에게 빌려주게 되고요. 일본인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줬던 지역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라는 게 유럽 국가의 식민지 정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식민지들은 주식회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만든 물품들을 파는 어떤 상품 판매지로서의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일본은 식민지를 만들면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식자가 심을 식자에다가 민자가 사람 민자, 뭐죠? 사람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부산을 정하고, 부산에 이제 거류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했던 게 개항 초에 부산의 한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장인 근대 부산항의 역사적 의미와 그 비중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심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이 부산항은 부산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구는 전혀 다른 대륙의 사람들도 만나게 해줬을 테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감정이죠. 외부의 문물을 빠르게 흡수하고 녹여내는 용광로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개항이 근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무언가 더 변모하고 싶다는 아주 근본적인 욕망에 불을 지른 거죠. 근대적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한 거죠. 자, 개항을 했다는 거는 외국 문물이 여기를 통해서 들어와라 라는 것이고, 여기가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대한 어떤 서구 문물에 대한 호기심, 그거를 갖고 싶다는 욕망, 이런 것도 부산에서 막 피어올랐을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거, 멋있어 보이는 거,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부산을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양품이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개항기 최대 수입품은 서양목이었다고 합니다. 서양목은 백이민족의 무명배를 밀어내고 전통 옷감 시장을 석권해버리죠. 우리의 발상의 버선도 이때부터 양말로 바뀌게 됩니다. 양말은 버선을 뜻하는 말 앞에다가 서양에 들어온 물건이라는 그 양, 그 의미가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뭐 물건을 사려는 상인들도 부산으로 몰렸겠고, 그냥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까지 부산으로 다 몰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몰리다가도 여름이 되면 손님이 뚝 끊겼대요. 왜일까요? 부산에는 당시에 일본인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조선 사람들한테 해수욕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이 뭐 계곡 같은 데서 뭐 미역 감는다, 이런 개념은 있었지만, 다 큰 성인 남녀가 바닷가에 헐벗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진짜 상상을 못하던 때죠. 근데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그 해수욕 문화를 이미 받아들인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자갈치 시장 일대에서 남빈해변이라는 곳에서 해수욕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대낮에 어떻게 남녀가 부끄러움도 없이 저럴 수가 있느냐. 어린아이들도 거기 가면 상스러운 거 배운다고 일본인 거류지로 출입하는 걸 막았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좀 발길이 뜸해졌더라. 이런 풍문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도 해수욕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한국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이 생기죠. 유행이라고 하는 건 일본인과 조선인을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생활의 공간에서 점차 거대한 상품 전시장으로 변모해 갑니다. 그때 당시에 한일 관계 또 조선과 관계가 무역적으로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 상행위들이 굉장히 융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상권이 하나 뜨게 됩니다. 광복동 상권이 가장 큰 상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형성된 근대화의 거리는 부산의 광복동이었다고 그럽니다. 광복동은 뭐 이름에서 나타나지만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방 이후에 붙여진 이름인데 왜 광복동이라고 개명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광복 이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일본 사람들 마을이다 이런 이미지를 벗겨내고자 광복동이라고 명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광복동의 번화가 광복로인데 그게 부산 데파트 앞에서부터 패션 거리로 쭉 이어지는 상권이죠. 그래서 100년 전쯤에 여기에 근대 거리인 장수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긴 거리란 뜻의 장수통인데요. 이 거리 양쪽에는 각종의 상점들이 줄을 이어져 있었고요. 길 가운데 전차선로가 또 지나갔다고 하죠. 그리고 미나카이가 있었는데 미나카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부산 사람들한테는 그냥 백화점을 미나카이 이렇게 통용할 정도로 굉장히 번창한 백화점인데 2009년도에 이 백화점이 철거된 자리에 롯데백화점 광복지점이 설치가 됐죠. 결과적으로 이 부산은 아주 조선적인 것과 꽤 일본적인 것들의 섞임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근대라는 게요, 한국에서 좀 묘한 단어예요.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 아픔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우리가 전근대를 벗고 나아간 진보이기도 하고, 뭐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들어오는 게 많았습니다. 하여튼 개항기부터 신문물이 빨리 들어오는 부산, 이런 위치는요, 그 후로도 한 100년 정도 변하지 않아요. 뭐 외국 영화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도시이기도 했고요. 1980년대까지. 그리고 노래방이 1991년에 부산 동아대 앞에 오락실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요, 철도라든가 이 도로가 제대로 이 운송수단으로서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은 배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산하면 어떤 노래가 제일 많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일 아무래도 떠오르는 건 돌아와요 부산항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했던 노래인데 76년부터 국민 애창곡으로 크게 히트했다라고 하는데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보면은 이제 가사 중에 연락선마다 요 부분 있죠. 그 연락선이 부관 연락선, 부관 페리 얘기하는 거죠.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부관 연락선, 부산과 일본을 연결하는 전기 해상 교통망을 만들었죠. 이 부관이라는 것이요, 부는 부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관은 뭘 가리킬까요? 일본의 시모노세키항을 가리킵니다.
시모노세키항도 일본의 근대 항구죠. 이 시모노세키를 한자로 쓰면 하관인데요. 그래서 부산 하관 이걸 이어가지고 부관 연락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관 페리 할 때 부관도 이 부관이고요. 부관 연락선은요, 당시 일본과 조선을 잇는 가장 주요한 교통 흐름이 됩니다.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유일한 연결의 통로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본이 들어가는 관문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가 나가사키가 있고요. 또 하나가 시모노세키인데요. 나가사키는 주로 유럽인들이 들어오고 중국인들이 들어올 때 나가사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는 지금도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시모노세키는 조선에서 가는 사람들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을 하게 되는 거는 경부선입니다. 항구가요, 원래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을 이어지는 접점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이 항구만 개발해가지고는 그 접점으로서의 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1905년 1월에 경부선이라는 게 개통이 되는데 해상교통수단인 부산연락선과 육상교통인 경부철도가 바로 연결되게 만들어서 연대 운행을 하게 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식민지화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대륙 진출을 위한 어떤 병창기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관 페리를 통해서 부산에 들어오면 부산을 통해서 서울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가고 신의주를 거쳐가지고 만주 지역, 중국의 동북 삼성으로 이어지는 대륙까지 연결이 되는 출발점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관 페리와 경부선이 연결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제는 대륙 침략을 하려고 이 바닷길을 통해서 왔고 조선 사람들을 뭐 광부로 혹은 뭐 군인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학도병이나 보국대라는 이름으로 징용될 때 그때 이 부관 연락선을 타고 갔고 그래서 이 배를 지옥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이 아니라 연락선이라고 불렀고요. 평년 전쟁이 나니까 전쟁 물자들을 이 배를 통해서 가져갔죠. 자, 그렇다면 왜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제2의 도시가 되었을까요?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많은 사람들이 죽은 현대사의 최대의 비극,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의 최대의 비극을 넘어서 전 세계 전쟁사에도 정말 특별히 기록될 만큼 굉장히 비극적인 전쟁이었죠. 북한군이 이제 쳐들어오고 남한 정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밀려나죠. 한국 역사상 최악의 피난을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부산으로 가죠. 이 6.25 한국전쟁 때가 부산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중요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영화 국제시장에도 잘 나오지만 흥남에서의 철수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공군들이 흥남 들어왔다! 1950년 12월 23일 오전 11시에 흥남부두에서 피난민들이 미군의 선박에 올라타서 월남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이거를 흥남철수 작전이라고 하고요. 가장 큰 배로 알려졌던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약 14,000명의 피난민들이 타고 흥남부두를 필사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때는 북한 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른바 월남 피난민인데요. 그때 전쟁 직전에 부산 인구가 뭐 한 4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 일사 후퇴 때 그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오면서 전쟁 끝난 다음에는 100만 명이 갑자기 사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부산의 인구가 급격히 늘게 되고 또 유엔군과 국군이 안전하게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최적의 항구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엔군들의 어떤 병참기지의 역할들을 하면서 외국으로부터 구호 물자들이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1951년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간 정부 요인들은요, 부산을 임시 수도로 결정을 합니다. 모든 정부기관이 그때 잠시 부산에 몰려있는 묘한 상황이 펼쳐지죠. 지금도 이제 동아대학교의 부민 캠퍼스에 가면 거기 임시수도 기념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임시수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임시수도 기념관 자체는 1926년에 건립되었던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였는데요. 임시수도를 부산으로 옮기게 되면서 대통령 관저로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서들이 거주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만 모인 건 아니에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게 그런 상황이면 좀 포기할 만도 한데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향학열이 워낙 대단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만 내려온 게 아니고 대학교도 이제 부산으로 다 내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다 못 내려온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교수들도 다 못 내려온 거예요. 각각의 대학이 자기 대학으로서 이걸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게 선생님들이 여러 대학을 같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여러 대학에 또 강의를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천막을 치고 판자로 책걸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실시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피난민이 막 수십만 명이 몰려오니까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에 물가 상승률이 무려 168%, 1951년도에는 2배 이상 올라서 390%, 1952년도에도 87%가 오르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요. 뭐가 올라가나요? 모든 비용이 오르는 건데 그 비용 중에 집 없는 분들의 가장 큰 비용이 뭐냐면 월세죠. 당시 전쟁 전 임대료가 대략 7에서 8만 원 수준이었고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부산 시민들은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무허가, 판잣집, 깡통주택 이런 것들이 건축이 된 거죠. 부산에는 지금도 이런 피난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감천 문화마을을 부산의 산토리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감천 문화마을도 당시에 피난민들이 천마산 비탈을 따라가지고 판잣집을 지어서 형성된 판잣촌이었습니다. 제일 유명했던 동네가 부산의 영주동, 우암동 소망마을,
또 아미동 비성마을이 굉장히 유명한 당시의 대표적인 피란촌이었는데 특히 부산 아미동의 마을은 왜 비성마을이라고 부를까요? 일제강점기에 아미동에는 일본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황급히 귀국길에 오르는 일본인들이 수백 개의 무덤은 그대로 남겨두고 간 거죠. 회난민들은 묘지마다 세워진 비석을 재료로 무덤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부산의 영도다리였습니다. 영도다리는요, 한국 최초의 도계교였습니다. 도계교라는 게 뭐냐면은 다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 당대에는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죠. 이런 다리가 이렇게 들리고 그 밑으로 배가 지나가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데 영도다리 구경하겠다고 그때 모여든 사람이 6만 명이었다고 해요. 부산 최고의 명물이 영도다리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부산에 그냥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만날까 그러면 야 우리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도다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됐고요. 또 나중에는 피난민들이 그 지역에 많이 모이게 되면서 혹시 영도다리 근처에 가면 여동생, 어머니, 아버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재회 장소가 영도다리가 됐습니다. 이 영도다리가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죠. 바로 현인의 굳세어라 금순아입니다. 바람찬 흥남부두에 뭐 이러면서 뭐 그러고 불렀는데 눈보라 가비 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1사 이후 나홀로 왔다. 굳세어라 금순아를 부르는 사람이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흥남부두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날 눈보라가 휘날렸어요. 흥남부두에는. 일가 친척도 없이 혼자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와가지고 뭐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국제시장 장사치기가 됐습니다. 근데 금순이를 못 잊어요. 고향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영도다리를 가가지고 달을 봅니다. 거기서 금순이를 생각을 하죠. 가사 뜻을 아니까 아 이것도 진짜 구슬프고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뭐 거기 다 담겨 있더라고요. 처절한 시절이죠. 그 한겨울에 배 타고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혼자 와가지고 거기서 처절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굳세어라 금순아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잣집도 만들고 그래도 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먹고 살 수 있는 터전, 그게 이제 시장이거든요. 사실 부산만큼 시장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도시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국제시장이 있잖아요. 일본이 패망하니까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지민이 물건 또 소지품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판매를 하는 장터가 생긴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던 국제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하루 평균 거래액이 10억 원을 돌파하면서 국제시장의 도매 시세가 우리 국내 물가 시세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였다고 하죠. 여기를 이제 돗대기 시장이라고 불렀는데 뭐 어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돗대기 시장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시장이라고 부르다가
1949년에 국제시장이라고 바꿔 부르게 됩니다.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는 시장에 미군 부대 물건들이 이제 많이 유통이 됐는데 뭐 일본산, 미국산, 국내산 물건이 이제 어우러져서 거래가 되니까 아 이거 국제다. 그래서 시장 이름이 그때부터 이제 국제시장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사실 미군 물건을 거래하는 거는 불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군 용품들이 국제시장으로 쏟아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나온 말이 얌생이질입니다. 이런 유래가 있어요. 부산 미군 부대에 철조망이 있겠죠? 근데 염소가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귀한 염소를 찾으려고 염소 주인이 들어갔는데 미군이 이 염소를 찾으러 들어왔구나 하면서 뭐 이건 어쩔 수 없지 하고 봐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하 하면서 염소를 몰래 거기로 밀어넣고 염소 찾으러 왔어요 하면서 들어가서 좀도둑질을 해왔다. 근데 이 염소가 사투리가 얌생이거든요. 그래서 염소를 이용해서 물건을 조금씩 훔치는 거를 얌생이질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좀도둑 자체를 얌생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제시장 외에도 그런 시장들이 그때 많이 생깁니다. 국제시장의 오른편 쪽에 부평 깡통시장이 생깁니다. 국제시장은 피난민들이 다양한 물품들을 파는 시장이었다면 부평 깡통시장은 미군에서 나왔던 시레이션이나 통조림 등을 팔았던 게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지금도 이제 가보면 국제시장하고 부평 깡통시장이 서로 붙어 있죠. 같이 붙어 있으면서 왜 도대체 이름이 다를까라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시작됐던 연원도 다르고 거기에 주로 팔고 있었던 그런 어떤 물품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난민들도 장사를 하고 외지인들도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원래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분들이 자갈마당, 지금 이제 자갈치 시장 그쪽인데 모여들었고 주로 이제 생선을 팔았겠죠. 부산 새벽은 자갈치 아줌마가 깨운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한국전쟁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든 많은 여성들이 자갈치 시장에 모여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갈치 아줌마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비린내 나는 생선을 다듬어서 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 자갈치 시장이 부산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맞으면서 하루 평균으로 10,000명이나 손님들을 받았다 그래요. 한국의 어시장 하면은 자갈치 시장, 부산스러운 그런 자갈치 시장이 있죠.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은 정말 말 그대로 부산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경제 성장의 태동기와 같은 시기였죠. 그리고 그 출발지가 되는 곳이 바로 부산이라는 겁니다. 과거 원시적인 생산 형태였던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공업국가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모습을 만든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은 한국이 1960년대, 70년대에 택한 수출 주도형 공업화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개발도상국들이 택하는 전략이죠.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이런 경공업을 유치를 해서 옷, 완구, 가발, 신발 이런 물건들을 만드는, 그래서 이거를 수출을 하는 그런 경공업 우선 전략을 먼저 택합니다. 사실 항구 도시로서 부산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입지죠. 부산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항이었으니까. 남해에 있는 부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태평양에 있는 부산이거든요. 또 주변 농촌 지역으로 투입된 풍부한 노동력이 있죠. 부산은 공업화와 어떤 수출 전략의 이제 최대 수혜지가 됩니다. 부산이 그때 성장을 하고
지금의 부산 성격이 그때 많이 결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발도 부산의 대표적인 생산품이었죠. 부산 신발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당대의 세계 주요 브랜드 운동화가 다 부산에서 만들어졌고요. 가죽 신발 공장은 서울이 아닌 부산을 먼저 얘기하는 미국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신발하면 부산이었죠. 부산 지역에 많은 신발 업체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는 큰 6개 회사가 부산에 있었어요. 이 신발은 우리나라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거든요. 신발이 유망 수출 품목으로 선정이 되면서 미국에 신발들을 많이 수출했죠. 부산이 신발 산업의 메카가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 우리도 자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린 브랜드가 없지 않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제 상사의 프로스라는 건데 1986년도, 1988년도에 아시안게임 그리고 올림픽 때 전성기였습니다.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산 프로스 신발을 신고 경기에 나왔었죠. 그래서 한때는 나이키에 버금가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하면 합판. 합판 산업은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나가자 우리들도 수출 전선. 이번에 수출 최고상을 받은 이곳 동명목재는 우수상의 영예를 누려온 유일한 업체입니다. 이 대규모 수출 합판 회사들이 부산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 최대 합판 기업이었던 동명목재가 있었고 성창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이 합판으로 돈을 벌어서 부산에 가면 동명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 외대가 있는데 동명목재는 동명대학을, 성창 기업은 부산 외대를 설립하게 되죠.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상 단일 상품의 라이벌 기업이 지역에 2개의 대학을 남긴 것도 매우 이례적인,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겠죠. 1970년 기준으로 동명목재 성창기업을 비롯한 부산의 기업들이 생산한 합판량이 한국 전체 생산의 절반을 넘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동명목재 한 회사가 한국 합판 생산의 한 31% 이상을 차지했다 그래요. 1970년부터 81년까지 12년간 연속으로 합판 수출량 세계 1위. 합판 팔아서 우리가 먹고 산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수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 시기에 부산은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던 초기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여러 가지 이 무역의 최전선에 있었던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콩과 50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고 전혀 수출길에 올라 부산이 발전을 부산항에서 하면서 성격되고 당시에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1963년에 직할시로 승격이 됩니다. 근데 사실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을 하고 나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무래도 한일협정을 하고 나서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경부선이라고 하는 기차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구상을 했던 게 서울과 부산을 잇겠다. 민족중흥의 대동맥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제2의 도시의 부산과 서울을 잇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건설된 고속도로다.
그만큼 빠르게 고속도로가 건설된 만큼 이걸 보수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또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그 당시 정부가 고려했던 게 뭐냐면 똑바로 뚫으려고 하면은 기본에 굴을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굴을 뚫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자체가 사실은 직선이 아닙니다.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박정희 정부가 산업도시로서 키우고 있었던 울산이나 포항과의 연결도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경주 그리고 울산 공업단지와 연결된 원양을 지나서 부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는 직선으로 놓지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과 부산이라는 한국의 이 발전 축이 생기고 어떤 수출과 무역의 최전선으로서의 입지는 더 강화됩니다. 그러나 1970년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와는 달리 정치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암흑과도 같은 시대였죠. 그 당시에 부산은 민주화의 숨겨진 진원지가 되기도 합니다. 뭐랄까요? 뭐 양순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무리하게 일을 시켜도 그냥 따라가는 그런 나이 어린 여성들이 이 당시에 가발 산업, 이런 제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때 YH 무역회사의 여공들이 시민당사에 농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60년대를 거쳐가지고 경공업 산업의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이 YH 무역회사인데 회사 사장들이 그냥 회사를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역회사 여공들이 시민당사 와서 농성을 하는데 야당의 당사에 경찰이 투입이 돼가지고 여공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민당 쪽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싸우겠다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김영삼 씨가 뉴욕타임스하고 회견을 했는데 미국을 비판한 거예요.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독재 정권이 이렇게 못 가게 해야 된다. 이게 완전히 이제 박정희 정부에 불을 지른 거죠. 결국은 김영삼 의원을 제명시키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에는 무려 5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유신 독재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죠. 저녁이 되니 고등학생, 회사원, 노동자들까지 합세해서 5만에서 7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인파가 한 목소리를 내며 도로를 메우게 됩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강압적으로 좀 진압을 하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박정희 정부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부산 마산을 누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설득을 해야 된다. 권력층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에서 부산으로부터 시작된 부분들이 한국의
독재 정부를 문을 닫게 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마 항쟁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적 격변사에서 부산인들의 뜨거움과 열정은 바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켜보는 조망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끝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가장 조망적 시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조망적 시각은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만들어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격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왔던 얘기가 부산 시민은 동틀 때까지 시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산은 사실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야구하면 부산, 부산하면 야구, 구도 부산.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 높은 걸 건드렸습니다. 좌측에 그 타구 좌익퇴로 패스를 막아갑니다. 2대 동점 소로 홈런. 부산에 가면 제일 어디를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제가 가고 싶은 데 중에 하나 사직구장입니다. 그리고 부산 노래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롯데자이언츠 경기가 열린 사직구장이 열기 여러분 어느 정도로 뜨겁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프로야구 시작한 게 5공화국이잖아요. 전두환 정권의 나름 뭐 민심 수습책이었죠. 3S 정책이라고 뭐 섹스, 스크린, 스포츠를 대중에게 제공을 한다. 이런 정책이었고 그 스포츠의 대표적인 게 프로야구였습니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의 MBC 청룡과 대구의 삼성 라이온스와의 첫 경기에 앞서 시구를 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을 해서 모든 구단들이 다 그 연고지에서 굉장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사랑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지금 있는 구단 중에 처음으로 1년에 100만 관중 이상이 들어오는 팀이다. 관중석에서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파울볼이나 뭐 이렇게 공이 날라오면은 애들 주라고 주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유행이 됐고 상대방 투수가 견제구를 던졌을 때 그때 막 하는 게 제일 유명한 구호입니다. 경기가 날카로웠어요. 이학주가 현재 안타를 치고 나가 있습니다. 80년대 이 프로야구라는 거는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열광합니다마는 프로스포츠가 없던 시절에 처음 생긴 거거든요. 고교 야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는데 성고는 북일고등학교와의 준결승전에서 5대 0으로 이기고 전국 구장에서 이제 프로야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요 롯데자이언츠의 그 열기는 다른 어떤 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죠. 부산 시민들이 롯데자이언츠에 열광하는 이유를 야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이언츠를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산 시민들이 자부심이 큰 것 같아요. 그 자부심을 표현하고 싶고 그 자부심의 대상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게 야구를 통해서 표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을 우리가 구도라고 표현을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 구라는 게 이제 야구의 구자, 공구자잖아요. 부산이 구도가 된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고교 야구가 한참 인기 있을 때 명문 야구팀들이 많았죠.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부산상고 이런 유력한 고등학교 야구팀들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대구 상업고등학교와 부산고등학교가 결승전에 진출해서 8회까지 투수전을 벌이다가 근데 사실은 정말 안타깝게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롯데자이언츠의 불멸의 명투수 최동원 선수 덕이 많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영구 결번 11번 불멸의 무쇠팔
최동원 선수의 얽힌 전설들 엄청 많죠. 보통 뭐 원래 이 에이스들 1번이잖아요. 근데 최동원 선수 등번호 11번인 게 1번 외롭다. 일자 두 개가 기둥처럼 잘 버텨달라는 뜻에서 11번을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최동원 선수가 가진 개인적 매력도 어마어마하죠. 강속구, 정면 승부. 부산 분들이 롯데자이언츠로 똘똘 뭉치고 남다른 사랑을 쏟는 이유는 뭘까요? 똘똘 뭉칠 만한 사람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뭉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 어떤 가치 혹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그 중심점이 있어야 뭉치게 됩니다. 삼성 라이온스하고 한국 시리즈 7차전을 붙어요. (1984년) 한국 시리즈 7차전을 앞둔 강병철 감독과 최동원 선수의 대화는 여전히 전설로 남아있죠. 동원아, 웃자노. 여기까지 왔는데. 알겠습니다. 마, 한번 해보입시다. 어떻게 보면 최동원 선수한테밖에 기댈 수가 없었고 팀을 최고로 생각을 했던 최동원 선수는 거절 못하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100경기를 하는데 51경기를 던지고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4경기를 던지게 하고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자기 어깨가 부서지는데 던졌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그런데 4대3으로 롯데자이언츠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는데 그 4승을 최동원 투수 혼자 다 무쇠팔이라고 했어요. 무쇠팔. 어떻게 한국 시리즈 4승을 한 투수가 다 이 단기전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시리즈에서 이 4승을 거둔 전무후무한 기록일 거고 사실은 앞으로 나오면 안 되는 기록입니다. 최동원 선수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최동원 선수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면은 혹사를 시켰어요. 근데 뭐 그 대가를 치렀느냐? 그러지도 않았죠. 한국 그 시절의 노동자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죠. 너무 가혹하게 일을 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라는 그런 말을 할 기회도 없었고 한국 사회가 최동원 선수한테도 그랬고 그때 열심히 일한 우리 아버지, 삼촌, 뭐 이모, 고모 그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줬어요. 우리가 어떤 그 시절의 우리의 선배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한국 사회가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부산이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뭔가 새로운 동력을 가져야 된다. 21세기에 와서는 어떤 우리가 문화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가져야겠다.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문화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 유치한 게 국제영화제죠. 해외 유명 영화제들도 해변 도시에서 하는 곳이 많다. 이런 논리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반응이 좀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부산? 영화? 이게 이제 잘 연결이 안 됐죠. 근데 1996년에 1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하는데 대성공을 거뒀어요. 사람도 정말 많이 모여들었고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의 새로운 면을 알려준 거죠.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 부산이란 도시에 많은 관광 상품이 되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부산을 배경하는 많은 영화들이 나왔고 또 부산국제영화제 주간에는 세계적인 한류 스타들, 이 영화관계 산업의 아주 주요한 인사들이 다 부산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이라는 게 참 소프트웨어적인 산업으로 진화해 간다는 걸 느끼게 되죠. 영화인만 가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 되게 신경 써요. 책 판권을 파는 시장이 부산에 열리거든요. 북투필름이라고 하는 행사인데 부산국제영화제 자체가 규모도 이제 아시아에서 큰 그런 영화제가 됐고 뭐 각종 필름 마켓들이 거기에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영화제는 경쟁과 심사를 하지 않는 비경쟁 부분이 특징입니다. 작품의 순위보다는 흥겹게, 정겹게, 그런데도 크게 바로 이렇게 영화제를 운영하는 것이 심리학자의 눈을 보면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를 겨룬다라고 했을 때 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위는 크게 논하지 않지만 정말 흥은 크게 돋는다는 건 그 축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을 승자로 만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배려심이 담겨져 있다고 보죠. 저는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도 아주 주목을 하는 게 저는 문화산업을 통해서 부산이 또 하나의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산업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겹게 모으는 것은 부산 산업의 특징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제도 하고 게임과 관련된 정말 큰 행사인 지스타도 하는 거죠. 이제 국제적인 항만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국제적인 관심과 축제의 장인, 이른바 국제관광도시가 되죠. 말하자면은 부산이라는 곳이 그런 잠재력이 있는 곳이었고요. 거기서 떠오르는 거는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 광안대교 너무 멋지잖아요. 광안대교가 21세기에 생겼어요. 2003년에 생겼고 그 건설 과정을 들여다봐도 진짜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건설물입니다. 광안대교 지을 때요, 지난 100년 동안의 남해안 바람을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많은 교량 가운데 처음으로 풍동 실험을 통해서 다리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진도 9짜리 지진이 나도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했다. 처음에 이 광안대교를 놓겠다고 했을 때 반응은 싸늘했어요. 근데 지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고 이거 정말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 다리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은 그런 다리가 됐습니다. 직업상 굉장히 많은 나라의 도시들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마천루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있는 도시는 흔히 뉴욕이나 홍콩 같은데, 싱가포르 같은 데를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산의 해운대, 이거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해안선과 그 뒤에 굉장히 훌륭한 건물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국제급의 도시는 거의 부산이 유일한 거 아닌가. 지금 한국에서 이런 기획을 하고 이런 감각이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이 있는 도시, 부산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어떤 도시일까요? 그리고 부산이 더 성장하고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선 무엇가 필요할까요?
앞으로 부산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하기에 따라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관광도시,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도시로 키울 수 있겠다. 저는 거의 그런 확신을 갑니다. 부산 그러면 저희가 이 항구, 바닷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내륙으로 조금 이 부산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게 있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엔 기념 묘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엔 기념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의 묘지가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세계사적으로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 정신을 되새기게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건 사실은 부산은 문화와 관광과 유통을 선도하는 그런 어떤 도시가 되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되기에 적절한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세계 지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부산을 관점으로 이렇게 지도를 거꾸로 보면요. 정말 부산이 남해안의 항구 도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넓은 대륙, 유라시아 대륙과 바다가 만나는 딱 그 지점에 있는 도시, 이게 부산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물류 기지로서 정말 큰 잠재력이 있는 도시가 부산이고요. 그리고 천혜의 자연 환경과 사람이 만드는 그런 편리함, 이 산업적인 기능이 합쳐지면서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성장할 수도 있다. 이제는 사실 유라시아를 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 꿈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시작하는 곳에서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이 끝나는 곳에서 그거는 저는 세계의 새로운 4차 산업 발전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의 평화, 세계의 연결, 문명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의 세대와 달리 이제 우리는 정말 엄청난 국토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연결성은 이제 부산에 가는 물리적 시간만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단축시키게 되겠죠. 한국의 근현대사가 부산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할 때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게 있습니다. 뭘 보여줬냐면 되게 가난하던 나라도 올림픽 유치할 정도로 성공할 수 있어요. 개발도상국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뤄내고 산업화를 이뤄낸 그런 나라잖아요. 그 가난하던 나라가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왔다는 거를 다른 나라들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희망이 됐습니다. 2020년대 되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이제 그냥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건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한국이 지금 뭘 보여줘야 되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런 세상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이런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상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그 비전을 먼저 밝혀주고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갈치 시장으로 널리 알려진 이곳에서는 싱싱한 생선회를 즉석에서 값싸게 먹을 수 있어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번에 수출 최고상을 받은 이곳 동명목재는 우수상의 영예를 누려온 유일한 업체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핫바는 동남아시아 일대는 물론 멀리 구미 각국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양이 수출돼 부산항 종합개발 1단계 사업이 완공됐습니다.
부산항 개항 100년 내 가장 큰 공사인 이번 1단계 사업은 양국 취급 연간 450만 달러의 가발을 미국, 호주 등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공단과 송공단이 있으며 부산 용두산 공원에는 충무공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 우리의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훌륭하고 품질이 좋은 전혀 수출길에 올라 부산항에서 선적되고 있습니다. 증선하는 곳에 수출이 있고 수출하는 나라에 번영이 있습니다. 부산 시민의 오랜 수건이던 부산시를 정부의 직할시로 성격시키는 꿈이 마침내 이루어져 12월 1일 민족 중흥의 대동맥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준공을 보았습니다. 하프스윙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84년도 한국 시리즈는 6대4로 자이언츠 우승입니다. 우승으로 자이언츠